사장은 처음이라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들. 살아남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장을 위한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또 외식업 사장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침스버거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유충은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또 요식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장은 처음이라여서 네. 초보 사장님들을 모시는 게 네네. 원래 취지거든요. 근데 딱 침스버거 5년차. 저희가 저는 언제나 5년차. 초보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전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정말 초보인 분들도 계셨었고, 뭐 이제 9개월 네네. 차 아니면은 이제 뭐 2, 3년 차 정도 사장님들이 오셨었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유충원 대표님이 침스버거가 이제 5년 차 된다고 하셨었고, 네. 그리고 총 요식업 경력은 좀 더 길다고 들었는데 네네. 몇 년 정도 되셨죠? 총 요식업 경력은 대략 한 10년, 11년 정도.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11년 해도 항상 초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경력이 그래도 10년 이상 있으시기도 하고, 네. 침스버거도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도열전이 이제 또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초보는 아니지만 초보 같은 마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렇죠. 오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더 네. 사업을 해본 분의 입장에서 음. 이런 고충들이 참 어렵다, 이런 것들도 네네. 네, 또 색다르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적어주셨던,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고민이 사업장의 확장에 따른 퀄리티 저하가 필연적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요. 네. 침스버거를 시작하게 된 건 혹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요식업을 계속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도 뭐 다른 요식업 사장님들처럼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볼까 했다가 아무래도 계속 해왔던 게 요식업이기도 하고. 그때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그 봉구비어라고, 오, 네, 네네네. 스몰비어, 네, 아시죠? 네. 그거를 시작으로 했었는데, 그거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거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했던 게 그 수제 피자랑 수제 맥주 파는 펍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운영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 봉구비어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로. 네, 다 가맹 정주로 네. 했었다가, 네네. 전부 다 가맹 정주로 하셨고, 했었다가, 침스버거는 네,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애초에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네네네. 싶어서 했습니다. 저 그래서 순간 지금 공부비어의 그 공부신가? 그런 분이었으면 여기 안 와요. 오? 이렇게 나랑 생각하면서. 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침스버거를 브랜드를 그럼 딱 만들고 시작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내 브랜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아주 작게, 또 코로나였다 보니까 좀 많이 쫄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작게 한번 해보자 해서 네. 리스크 적게 했던 게 이제 7평이거든요. 네. 용산. 신용산. 네네, 신용산에 그래서. 7평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용산점, 광화문점, 안국점, 네네. 이렇게 세 개. 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어떤 고민이셨죠? 저도 이제 그 사업장의 확장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기존에 있는 확장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은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도 그렇고 버거킹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엄청 맛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뭐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대가의 맛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뭐 어떤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좀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걸 소규모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제 좀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맛이 확 느껴지도록 퀄리티 저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확장에 따른 거는 좀 확장에 따른 퀄리티 저하는 좀 필연적인 것인지 네. 제 욕심으로는 확장을 하더라도 퀄리티는 항상 높게 가져가고 싶거든요. 네. 그런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지에다가 주신 거가 바로 이 내용인데 네. 주위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지점을 늘리고 확장하면서 균일한 퀄리티를 위해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춰서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고 네. 그 실제로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을 먹어보면 적당히는 맛있지만 아주 맛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퀄리티는 최상으로 유지한 채 확장하고 싶은데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자, 이게 지향점의 차이예요. 네. 칭스버거가 지향하는 건 네. 압도적으로 맛있는 버거인가? 네. 아니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버거인가? 네. 즉 나는 일상 카테고리에 속하는 백반집 같은 브랜드를 지향하는가? 네. 아니면 매우 고품질의 또는 고급의 맛있는 셰프의 식당을 지향하는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스타벅스 본점 가보셨어요? 네. 맥도날드 본점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거기 맥도날드. 그럼 거기는 정말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상대하는 커피가 있던가요? 아니요, 거기 다 기념품만 팔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바꿔볼게요. 블루보틀? 블루보틀. 네, 아시죠? 네네, 그러면 블루보틀과 스타벅스의 차이는 뭐예요? 블루보틀은 조금 느림의 미학해서 이제 드립 커피를 위주로 전개는 왜 그랬을까요? 퀄리티 유지 때문에. 퀄리티 스타벅스랑 다른 방향으로 좀 가려고. 스타벅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퀄리티를 네네네. 틈새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건 그거예요. 블루보틀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대항마가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스타벅스와 블루보틀은 경쟁 관계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 네. 다른 포지션이죠.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집, 김밥 천국 음. 요런 데인데 이제 외국물 먹은 거. 네. 네, 그리고 그 시장을 빨리 선도한 거 커피에서. 근데 보통 그 이전에 이것도 또 나이 얘기 나오네. 옛날에 우리 때는 바리스타라는 말은 없었지만 네. 각자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추출법, 자기만의 로스팅법, 자기만의 블렌딩법 이런 걸 가지고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그때 네. 커피가 뭐 고급 이런 음료였으니까 네네. 그랬었는데 스타벅스가 나타나면서 에스프레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품질 좋게 쾌적하게 이렇게 제공해 볼게. 그게 유럽에 너희가 봤던 그 에스프레소 문화를 이쪽 미국식으로 가져오는 거야 라고 된 거죠. 즉 스페셜한 걸 밥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중국 요리를 짜장면으로 그냥 일상화시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퀄리티 저하일까요? 퀄리티 적절일까요? 아, 퀄리티 적합일까요? 그쵸, 그죠. 퀄리티 적합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퀄리티를 얘기할 때 자꾸만 음식 또는 음료의 본연의 맛, 풍미 이쪽으로만 집중해요. 근데 퀄리티라는 건 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입장에서는 맛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맛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최 대표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 카테고리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아까 말한 스페셜 카테고리를 지향하는가 네. 네, 요게 먼저 중요한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제 식대로 하면 밥집이냐 맛집이냐 요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퀄리티에 집중하는 건 셰프님들의 맛집인 거고 네. 퀄리티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 집중하는 건 일상적인 네. 가맹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대표적으로 살린 게 누구예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네, 지금 요식업 얘기만 나오면 이분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에 백종원 선생님이 TV에 나오면서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달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 백종원 선생님이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커피도 맛있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백종원 선생님이 지향하는 건 아이고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면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 막 이렇게 손 치면서 뿌리고 막 이런 셰프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가냐 아니면 셰프냐, 즉 장인이냐, 장사의 신이냐 이걸로 바라봤을 때 이분은 장사의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쪽이니까.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칭스버거 고객 입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중요한 퀄리티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질문돼야 돼요. 우리 칭스버거를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이분들이 생각하는 칭스버거에 대한 퀄리티는 맛도 있겠지만 네.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아 왠지 여긴 다른 데에서 내가 버거 먹는 것보다 맥도날드 가서 먹는 것보다 힙해 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재료의 다양성이 또는 버거의 풍미가 이국적이거나 아니면 남달라 이쪽에서 생각하는 퀄리티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예, 그게 이제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고객이 생각하는 퀄리티는 맥도날드 가서 성찬, 풍미 어마어마하고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 없을 아니죠. 거예요. 네. 맥도날드에서는 평균적인 맛이냐, 속도, 위생, 가격 또는 토핑의 다양성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겠죠.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맥도날드가 혹시 뉴스상에서 맛이 없어졌다, 맥도날드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박수를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하가는 처음이라 구면 게스트. 제 방문. 예, 이제 공중파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빨리 가방 저리가 오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네. 퀄리티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생각할 때 퀄리티라는 게 어떤 요소를 퀄리티라고 생각하는지 즉 퀄리티는 품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품질은 고객 입장에서 좋아야 되죠. 네. 어떤 품질을 좋게 가져가야 된다고 여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맥도날드가 맛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고 뉴스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때문에 문제가 됐죠? 가격. 패티 위생 네. 위생. 이런 거. 그 다음에 맥도날드의 가격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차지하려고 하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 카테고리, 네. 밥집 카테고리.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칭스버거는 고객이 칭스버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 위생, 맛 또는 인테리어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품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뭐라도?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저는 다 잡고 싶어가지고. 근데 보통 수제버거 하면은 네. 가격보다는 네. 맛을 기대하고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좀 비싸더라도 사실 맥도날드나 네. 버거킹 가도 맛있는 버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수제버거집에 굳이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좀 비싼 돈 주고 먹더라도 맛있게 먹고 싶어 할 때 가는 것 같아서 칭스버거는 혹시 어떤 쪽에 좀 더 저는 지향점을 패스트푸드와 수제버거 딱 좀 중간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가격도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매장 위치도 용산, 안국, 뭐 광화문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뭐 자주 이용하실 수 있게. 근데 이용하실 때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 패스트푸드와 수제버거의 차이가 뭐예요? 빨리 나온다. 패스트푸드는 네 빨리 나오기도 하고 가격이 확 저렴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럼 여기 혹시 느리게 나오고 가격이 저렴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는 네. 걸 패스트푸드를 따라갔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맛은 수제버거. 맛은 수제버거다. 네네. 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네. 고객이 칭스버거와 비교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건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음, 시험을 봐서 퀄리티가 좋다 이걸 평가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고객 입장에서 이 정도면 퀄리티가 좋아 비교적 네. 어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 고객이 나한테 매기고 있는 기준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네네. 브랜드의 힙한 느낌은 어떤 부분에서 힙하다고 느끼는지 인테리어가 만약에 쾌적하다 한다면 어떤 부분을 쾌적하다고 느끼는지 지금 유충훈 대표님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유충훈 대표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고 네. 고객이 보고 있는 것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고객이 보고 싶어하는 수준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요 아젠다를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퀄리티를 파악했다. 그럼 그 퀄리티를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말씀하세요. 가맹점주들의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맹 사업을 하고 싶다 한다면 네. 가맹점주의 우수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수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몰라. 그쵸. 그런 문제가 네.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고객이 생각하는 우리 브랜드의 퀄리티가 네. 조각내면
어떤 요소들이고 어떤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주문 시스템이라든지 제조 시스템을 속도가 중요하니까 거기는 네. 빨리빨리 이런 거랑 그다음 위생 점검표 같은 게 여기 위생 직격탄 맞으면 난리가 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 원소스 재료 구입 물류 과정 이 부분이 맥도날드만의 그 룰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서는 퀄리티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한다의 뜻이죠. 네. 이게 이제 칭스버거에도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맥도날드는 갈수록 점점 패스트푸드 버거 브랜드로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마 자동화라든지 조금 더 멸균화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지향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퀄리티의 그 항목이 명확하니까 가격과 뭐 위생, 네. 뭐 편안함, 회전 속도 뭐 이런 거니까. 칭스버거 또한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든 직영 사업을 넓혀가든 그 매장별로 공통적으로 수호해야 되는 가치 기준 이 항목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저는 브랜드가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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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칭스버거를 찾는 이유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가요? 사실 요즘에 정말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반응 조사예요. 네.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니까 고객분들. 덜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왜 덜 궁금할까요? 그냥 다 보이니까. 고객들이 평가를 여기저기 쓰고 있고 네, 남기고 네. 있으니까 그쵸, 리뷰 쓰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적극적인 소비자의 심리 조사,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네.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객이 남긴 흔적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든지 이거는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총괄적으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개인 가게 하나를 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반기에 한 번 해야 될 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으로 바라보고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볼 때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장님들이 당신 브랜드는 포지셔닝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 브랜드 포지셔닝은 고객이 구매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해서 좋아. 다른 데보다 품질이 이렇게 같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좋아. 다른 데보다 매장에서 편안해서 좋아. 이런 요소들이 내 브랜드 포지셔닝을 만드는 거고,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다른 곳과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경쟁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칭스버거가 평소에 이제 받는 리뷰들 중에 그런 네. 것들 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희는 주로 이제 비교되는 브랜드를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브랜드 말씀 해도 되나요? 네네. 아, 네. 공중파는 여기 유튜브예요. 아니 저희는 물론 사실 고객분들도 이렇게 어쨌든 좋은 소리 해주시니까 그 기억이 많이 남긴 하는데 뭐 쉑쉑이랑 네 맞아요 쉑쉑이랑 파이브 가이즈 다운타우너를 네. 진짜 이렇게 딱 세 개를 비교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맛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자, 집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신용산, 광화문, 안구 네. 이 정도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오너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동선 자체가.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네. 조금 원거리로 가는 순간 독립체가 형성되는 순간 어떤 걸 지향하고 지켜야 되는지 애매모호해질 수 있어요. 아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 관찰하고 또는 수정시키고 또는 누군가를 따라하고 이러면 되는데 뚝 떨어져 있으면 따라하고 관찰하고 계도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매뉴얼상으로 또는 지향점상으로 뭘 지켜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말하는 거기보다 맛있어가 이게 왜 나오는 말인가? 우리가 소스를 좀 더 풍부한 소스를 써서 그런가? 아니면 재료가 좀 더 신선해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맞는 말만 해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소스도 풍부하고 재료도 신선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보다
조금 더 풍부하고 조금 더 신선하고 조금 더 뭐가 있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네, 우리는 네. 경쟁력이 상실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오너가 직접 관리하는 매장들만 있을 때는 이 경쟁력 상실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행동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너가 직접 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맥도날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프랜차이즈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맥도날드잖아요. 네. 맥도날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본인들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영 매뉴얼이든 개업 매뉴얼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애초에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없게 하자. 네네. 애초에 동선이 꼬이지 않게 하자. 한국이야? 베트남이야? 일본이야? 그럼 현지화된 그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메뉴들은 미국에서 우리가 안 다뤄본 소스,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니까 이 재료들의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콜드체인이 따로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관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맥도날드에 절대 기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퀄리티를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가 이제 어떤 말인지 네네네. 모르겠죠. 세 번째가 그 유지의 책임자와 관리 감독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맹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라든 그러니까 가맹사업의 프랜차이즈지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맹점주의 퀄리티예요. 네. 가맹점주가 우수하면 가맹점이 잘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맹점주가 우수한 사람이다. 정말 우수한 사람이다. 그럼 네. 그 사람 가맹점주가 될까요 원래? 브랜드를 차리지 않아요. 자기가 네. 직접 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가맹점주가 이미 완성체가 아닌 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태도와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맹점주를 선별할 때 원래는 네네.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브랜드를 잘 수호할 수 있는 가맹점주감으로 만들어내는 그 교육이라든지 이 시스템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대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서로 앞다투어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브랜드를 가맹점주가 되려고 하는 것들은 가맹점주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완성도 높은 가맹점주를 뽑으려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완성도가 높은 가맹점주를 만들기 위한 코스가 가맹사업의 경쟁력이죠.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와도 이들의 특징, 가맹점주의 특징은 또 뭐냐면 지금 유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많은 외식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뛰어드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매뉴얼이고 그게 관리 감독 시스템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보통은 직영점 한 두세 개 하다가 가맹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영점 할 때 최대한 DB화 시켜야 됩니다. 네. 표준화하자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직영 시스템이에요. 네, 지금은 다 직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 싶어서 틈틈이 이제 작성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컨설팅 정도 들어가야지 하는데 매뉴얼을 얘기하면 네. 다 그림 또는 영상, 네. 그 다음 텍스트 이 매뉴얼을 상상하세요. 네. 근데 매뉴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매뉴얼은 뭐냐면 브랜드 가치 매뉴얼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우리 브랜드의 퀄리티에 해당되는 고객이 우리 브랜드가 새로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줬으니까 3호점까지 갔잖아요. 네. 네. 왜 우린 살아남았는가? 니네 다른 수제버거보다 맛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그 맛있다가 뭔가 이런 게 이제 우리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호하는 매뉴얼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서 친절도 또 조리 그리고 서비스 이런 매뉴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영 매뉴얼에 네네. 해당되는 거죠. 운영 매뉴얼은 만들기가 쉬워요. 누구나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걸 복사 붙여.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브랜드 가치 매뉴얼은 정말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시장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본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지 몸 쓰는 걸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몇 시엔 어디 가서 뭐해 이 기계적 매뉴얼이 아니라 사상적 네. 우리 브랜드에 맞는 매뉴얼 필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사업장의 확장에 따른 퀄리티 저하는 필연적인가요? 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퀄리티가 일상의 맥도날드 같은 거냐 아니면 맛집에 해당되는 거냐 네. 밥집에 해당되는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서 수호할 수 있는 퀄리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퀄리티 저하라는 말이 아니라 퀄리티 최적화가 맞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민인데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브랜드를 심사버거를 3호점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용산, 안국, 광화문 이렇게 비교적 가까이에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인데 다음 점포를 열고 싶으신데 조금 더 먼데 오픈을 해서 새로운 거점을 확보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세 군데 근처에서 오픈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혹시 언제 오픈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요.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항상 갖고 있는 고민. 다음에 네. 오픈을 하면 좀 먼데 해야 될까 가까운데 해야 될까?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조금의 답변은 방금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먼 데다 갑자기 뭐 독립적인 걸 하면은 네. 꼭 그 브랜드의 기준이나 그 같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좀 뭐 힘들 수 있다 방금 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박건수 대표님도 오셨고 두 분 다 요식업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한 가맹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광주에 유명한데 네. 서울에는 없어. 네 맞아요. 대구에 유명한데 서울에는 없어.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가맹 사업이 요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거 하면 장사 잘 되더라. 돈 잘 벌더라. 네네. 요즘엔 다 그것만 먹어.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맹 사업의 요건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오늘 이제 우리 유충훈 대표님을 위해서 준비한 브랜드는 뭐라고요? 코코이치라.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 그 코코이치 방이야. 저 원래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일부러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코코이치 방이하는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제 유충훈 대표님이나 오늘 박건수 대표님도 이제 게스트로 온다고 하셨는데 게스트는 원래 마이크가 없어요. 원래 저희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얼굴이 되게 빨개졌는데. 춥고 빨렸으니까. 밖에 너무 추워서. 그 코코이치 방야는 저 나이 제 74년생인데 78년도에 오픈한 거예요. 네. 부부가 그냥 그 바카스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메인 음료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끈 게 아니라 아내가 해주는 카레가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그 카레를 점점 키워가 보자 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카레를 직접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업 제품을 사다가 썼는데 그걸 막 배합하다 보니까 하우스 식품이라는 회사 게 가장 좋았대요. 그래서 하우스 식품이라는 회사 거를 가지고 메인 카레 소스를 만들어서 출발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가 이제 또 일본이 80년대 돈 엄청 돌았잖아요. 네. 한참 이제 뭔가 경기가 막 활성화될 때야. 근데 카레 하면 세계적으로 2가지 카레가 있죠. 인도 카레랑 인도 카레랑 일본 카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카레 그리고 그때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일본도 영양식. 그래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야구부 애들이 합숙을 하면 맨날 카레만 먹어. 그게 한 끼 식사로 가장 간편하게 만들면서 영양을 듬뿍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레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78년도 1월에 오픈했는데 79년 11월에 공장 설립을 했어요. 1년 만에요? 그러니까 2년 해보니까 카레 인기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옆에다가 또 가게 하나 열고 하나 열다 보니까 한 서너 개 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 카레 우리가 그 당시에 카레를 사다가 쓰는 가게들이 많았겠어요? 일본도 70년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공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카레를 만드는 지금 하우스 식품에서 나온 카레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네네. 코코 이치방이야 카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장을 설립한 거예요. 네.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갈 준비가 끝나버린 거잖아. 확산에 대한 준비가 끝나버린 거지. 더군다나 카레 단일로 갔으니까. 이거 잠깐 읽어드리면 재밌어요. 78년도 1월에 오픈했는데 79년도 11월에 공장 설립을 했고 88년도 10년 차에 백호점을 열었어요. 10년 차에. 이게 왜 크냐면 우리나라 현재를 봐도 가맹사업 시작하자마자 2년 3년 내에 백호점, 200호점 돌파하는 것들도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아. 전화, 네. 팩스, 우편, TV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또 사계성으로 돼 있잖아. 근데 100호점을 열었어. 이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죠. 네네. 거의 지금으로 치면 한 1000개? 이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대충 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4년 뒤 92년도에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200호점. 94년도에 300호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에 해외 진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랬죠. 해외 진출은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 별도 사업을 하려면 내 본체 역량이 매우 좋아야 되겠죠. 매우 좋은 상태에서 나가야 여유 있게 가겠지. 네. 근데 매우 좋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급해서 나가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벌어진 일인데 급해서 나가면 본사의 역량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해외 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 별도 예산 이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주축이 나가버리잖아요. 사장이 나가고 네. 주력 멤버가 나가니까 본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본사가 어느 정도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코코이치바냐는 94년도 300호점을 낸 다음에 하와이에 진출해요. 그러니까 미국명이잖아요. 네, 네. 근데 왜 하와이에 진출했을까요? 우리 이것도 맞춰봅시다. 정답. 음. 일본인이 많아서. 딴 거 다 못하는데 이런 거만 사. 너무 우수생. 나도 처음에 그래서 우수생인 줄 알았어. 어쨌든 맞습니다. 일본인들이 워낙에 많이 사니까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거리를 들어갈 때 지금 K-팝 때문에 K-푸드가 인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K-푸드를 먹어본 사람이 많으니까 K-푸드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한인타운.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실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개몽하려고 하면 안 돼. 네. 뭐 비빔밥 한 번도 안 먹어본 아프리카 가가지고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진짜 맛있어. 그럼 그 고추장 이런 향신료에 익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먹어봤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K푸드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K푸드의 기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갔죠. 김치라든지 네. 한인타운을 통한 고추장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죠. 어쨌든 94년도만 해도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준비된 다음에 해외에 진출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99년도 600호점, 지금은 이제 뭐 1,400개냐 1,800개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그러면 일본 외에 해외 코코이치 방야가 몇 개일까요? 일본 왜요? 지금 한 1,400개라고 1,50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본 외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300개 정도 있어요. 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것도 맞춰볼래요? 코코이치 방야 매장 매출 탑5 어디 있을까요? 해외에 있나요? 오. 1위만 일본, 아, 진짜요? 이가 한국인가 보네요. 2, 3, 4. 2위, 3위가 한국하고 아. 또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이건 그냥 김밥이야. 아. 이해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외 매장이 적은 이유도 그거예요. 이건 그냥 일본에서는 김밥이지만 해외 가면 맛집이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레스토랑이지. 아. 개념이 좀 다르죠.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규모도 좀 다르죠. 일본에서는 카레집 이 규모랑 음. 코코이치 방향 일본 자주 가잖아요. 네. 코코이치 방향 가보면 막 매장이 엄청 커요. 다. 아니요, 좀 작아요. 그 닷지도 많이 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한국은 테이블도 있잖아요. 엄청 크죠. 됐어. 네. 크게 크고. 이런 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 두께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건데 네, 거기 가면 떡볶이. 레스토랑이야. 어. 네. 왜냐면 이국적인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왜 조사한 게 아까우니까. 그리고 나서 2003년도부터 이게 대표님이 세 번째 질문하고 나오는 거니까 네. 2003년도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설립해요. 2003년도면 이미 세계 진출도 하고 있고 네. 10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새로운 브랜드를 설립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코코이치 방야 지금 벌써 78년도에 설립했는데 현재까지면 4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네. 40년이 넘었지? 네. 맞죠? 이과? 이과 없어요? 네, 40년 넘었어요. 40 몇 년이에요. 거의 5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40년 맞지? 그치 그치?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래되는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지를 잘 펴요. 일본 아까 무슨 말했지? 인도 카레와 일본 카레가 있다. 예. 일본식 카레로 딱 잡았지. 네. 김밥 천국을 만든 거야. 그 상태에서 이들이 뭐 하냐면 일본식 스파게티를 해요. 이탈리아 스파게티를 일본식으로 가져와서 만드는 거. 그래서 파스타 데 코코라는 스파게티 브랜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재밌어요.
카유사료 카사이라는 죽 전문점을 열어요. 근데 이것도 일본주가 우리 주가 다르잖아. 일본식 죽 전문점. 그러니까 본죽 같은 거라고. 네네네. 그래서 잘 보시면 코코이치 방야의 브랜드 사업을 따라한 한국 브랜드들이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아하 할 거예요. 네. 스파게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스파게티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지금 저가 스파게티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죠. 그쵸. 코코이치 방야 2000년대 초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 전문점, 본죽. 네.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또 뭐야 니쿠이테이 함박 스테이크 전문점, 일본식 버거 스테이크. 그다음에 우나기야 이치반 장어덮밥 네. 이런 걸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서브 브랜드들은 이 코코이치 방야처럼 엄청나게 펼쳐지지는 않았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코코이치 방야의 그 그늘을 가려주셔서. 코코이치 방야가 너무 큰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코이치 방야가 너무 커서 네. 이 가맹점들이 적어 보이지 그냥 단일 브랜드 하나하나로 보면 네. 이것도 이제 가맹 사업은 충실하게 돼가고 있는 네. 상태인 거죠. 그리고 뭐 이건 뭐 상관없는데 2015년도에 창업자가 주식을 아까 제가 어디 식품 회사라고 했죠? 하우스 식품. 네네. 거기 공개 매수 요청에 반응해서 전량 매도하고 은퇴하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가 제 나이 때예요. 50대. 되게 일찍 시작을 한. 그러게요. 그렇죠. 50대 했으니까 50대에 전략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왜 두 번째 질문에서 코코이치 방야를 이제 가져왔냐면 뭐 라디오도 재밌어야 되니까 우리 그 윤수빈님이 또 질문 잘 맞추니까 이치방 이건 뭔지 알죠? 최고. 응. 이치방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일본어 전문가도 계시. 그럼 코코는 코코는 여기 아닌가? 여기. 이곳. 코코는 무슨 뜻일까? 다른 뜻이 있나? 우리 카레는 명품이야 코코 샤넬처럼. 그건가요? 진짜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이게 맞네요. 오. 와. 이거가 근데 이제 와. 코코 이치방야 하면 네. 여기가 제일 맛있어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이게 나도 찾다가 너무 무서운데 실제로 코코 샤넬처럼 멋지다 해서 거기서 따온 게 코코예요. 잘 만들어. 그러네.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구글 그거 번역까지 해가면서 봤어. 아, 거의 버거킹 같은.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도 코코이치 방야가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엄청난 오래된 맛집 100년 가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코코이치 그렇죠. 방야는 네.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굉장히 유서 깊은 회사잖아요. 네. 근데 코코이치 방야의 성공 비결이 뭐냐 얘기 되게 많은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코코이치 방야는 카레 외에 다른 품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카레로 할 수 있는 토핑을 늘려나갔죠. 맛의 단계가 10단계. 우리나라는 이제 농심에서 처음 들여왔을 때 10단계 그대로 했는데 네. 한국인들은 원래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인데 10단계까지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5단계로 줄였어요. 아. 네, 그런 게 이제 차이인데 코코이치 방야의 성공 비결이 이제 나온 게 주문과 조리 시스템을 바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주문할 때 다 선택할 수 있겠다. 메뉴판에서 체크하는 방식 네. 네. 아시죠? 네, 그 체크 방식으로 고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카레. 음.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버거랑 똑같죠. 네. 버거에 토핑. 기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토핑 뭐든 빼주시고 네. 뭐든 넣어주시고 이거를 여기는 옛날 주문서 방식으로 체크.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손님이 밥의 양과 카레의 매운 정도 그리고 카레와 곁들여 먹을 토핑까지 모두 하나하나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옛날식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이제 지금처럼 막 이런 프랜차이즈나 많은 요식업체가 없었던 때로 생각해보면 네. 내가 밥 덜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런 한밭집처럼 아.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네. 뷔페? 이 뷔페를 한 그릇에 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카레라는 한정판에서.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객 집중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 비슷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김밥이라고 생각해요. 치즈김밥, 참치김밥, 무슨 김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토핑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먹거리 일상 먹거리에서 자기의 기호에 맞추어서 매운 거 먹고 싶은 사람, 안 매운 거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간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일본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여기는 게 블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블룸이. 블룸 시스템이 이게 치필레,
치필레. 치필레랑 비슷한 거야. 근데 치필레는 그 SA를 많이 받고 12번의 면접을 통해서 1년간 네, 이제 네. 가맹 그 지원자를 구분한 다음에 필터링 한 다음에 가맹점주를 뽑는 거잖아요. 치필레. 아, 그 미국의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네, 치킨 버거 프랜차이즈예요. 그 기업 가치 평가를 따지면 맥도날드보다 유리일 수 있다. 아. 네네네. 그런 이런 곳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려면 본사가 그렇게 가맹점주를 뽑으면 땅 구해줘, 뭐 가게 만들어줘, 다 해. 아, 모시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가맹점주를 전문 경영인처럼 뽑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본사가 가져가는 거 되게 많아요. 대신 수익이 워낙에 잘 보정되어 있으니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평균 그게 학력이 대졸이고 의사, 뭐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도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보험처럼 어쨌든 이 블룸이라는 게 블루밍 꽃을 피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맹주 육성 시스템. 근데 지금은 이게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가맹점주가 되고 싶어하면 본사나 본사 직영점에서 가맹점 말고 직영점에서 점포 청소, 그릇 닦기, 카레 조리 모든 과정을 5년간 훈련받고 심사를 통과해야 가맹주가 될 수 있다. 아, 그리고 가맹주 자격을 얻고 창업할 때 대신 우리나라 돈에서 약 3억 정도의 창업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그리고 로열티 받지 않는다. 철저하게 본사가 물류 수익만, 네. 그러니까 원재료 공급, 소스 공급 이걸로만 가져간다 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자기들만의 우리 업종에 맞는 가맹 방식에 대한 시스템 설계를 하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주변에 가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보면 공격에만 너무 일변도예요. 그러니까 가맹 점주를 늘려나가는 거에만 너무 일변도예요. 네. 그러니까 폭발적인 가맹점 갖고 프랜차이즈 사업 진입하면은 뭐 관련 행사가 붙거나 해가지고 가맹점주를 막 모집하죠. 여기저기 이제 광고를 하고 막 이래서 막 모집하죠.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죠. 상권 분석이 확실한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가맹점을 모집하면 빨리 많이 하는 게 가맹 개선 수익이 네, 네. 목표가 되니까 한 개 늘어날 때마다 돈이 늘어나잖아. 네. 이게 뭐 1년에 여러분 한 50개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50개 가게가 오픈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죠. 네. 그럼 그 오픈 인테리어부터 시스템까지 다 갖춰야 되니까 전용팀이 또 만들어지고 이 전용팀이 본사 거면 또 어떨 것 같아요? 수익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겠죠. 네. 그렇게 진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맹점주에 대한 퀄리티가 네. 잘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그 가맹점주가 가져온 상권, 개설할 장소,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맹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지금 미국의 맥도날드나 일본의 코코이 지방에처럼 우리가 카피앤페이스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나는 없어. 새로운 사람이 이 가게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처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를 A부터 Z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균일한 물류 공급이 가능한 소스 공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스 공장을 차리거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네네. 돈육을 이렇게 양돈장을 하거나 뭐 채소 그 밭을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한참 뒤에 일어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알찬 걸 직영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수직 계열화를 하나씩 같이 가죠. 네. 예,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수직 계열화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가맹 사업을 할 사업의 형태로 바뀌어 있느냐예요. 나는 지금 식당 사업을 하는 사업 형태지 구조지 가맹 사업 구조를 해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맹합시다 이게 아니라 가맹 사업 구조에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지금 3개 매장이 다 같이 비슷비슷한 거리에 붙어 있다 보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오픈했을 때 장점은 인지도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영업하게 되는 것이고 네. 단점은 개수를 조금 나눠 먹거나 배달에서 특히 네, 이런 네, 문제가 네.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뭐가 더 좋냐 이런 뭐 어떤 걸 지향해야 되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것도 구조를 파악해 보면 사장의 동선이 중요한 비즈니스 구조인가
아니면 독립성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구조인가. 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한눈에 볼 수 있고 무슨 일 있으면 가서 해결할 수 있고 본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권역내로 있어야만 최상의 사업 구조가 나오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가. 보통 이런 경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물 중심 구조라고 불러요. 네. 네,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저쪽을 떼어내도 오픈 때부터 운영까지 매뉴얼이 다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가. 네. 즉 독립 운영 시스템을 지향하는가. 이 차이인 거지. 가까이 있는 게 좋냐 또는 이제 멀리 가도 되겠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내용들을 확보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인물 중심이랑 뭐 독립적인 거랑 요거의 차이는 사업의 카테고리 영역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사업의 카테고리 영역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거는 조직, 이 작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제조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대기업 구조도 운이 좋게도 컨설팅하면서 경험을 해봤고 1인 기업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못 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면 한 50인 이상, 뭐 이렇게 50인 이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인물 중심은 뭐냐면 누군가의 숙련도, 노하우, 센스 이게 전체 업무가 돌아가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인자가 나갔네. 네. 잠이 안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해서 서로 눈만 보면 얘가 일이 엄청 뛰어난 능력은 아니지만 얘랑 나랑 호흡이 좋아. 근데 얘가 나간대. 그럼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인물 중심이에요. 사람한테 기대는 거. 근데 이제 회사가 성장하려면 과업 중심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경영 수업 때 둘 다 경영 수업 듣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경영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 중심은 아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돼, 어떤 원칙을 지켜야 돼, 언제 어느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계가 돼 있으면 과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목표 중심이냐 아니면 한 사람의 능력 중심이냐, 회사가 세운 목표냐 한 사람이 세운 기발한 아이디어냐 이거죠.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회사 자체가 조금 센스가 아닌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도 보폭이 조금 짧아도 회사에서 나온 목표 중심으로 과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게 1번이어야 되고 네. 안에 있는 인재가 발생시키는 기획은 보너스, 득템 이런 개념이 되는데 초반에 여러분이 성장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도 인재잖아요. 남들이 이제 안 할 때 해냈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당시에 옆에 있던 일명 또는 나 혼자가 인물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렇게 매장 수가 많아지거나 직원 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가 이제 뭐 배달, 뭐 HMR 여러 가지로 막 나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왜 힘들어지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 개인, 사장의 개인 또는 우리 그 같이 하는 창업 멤버의 그 에너지와 역량으로 이게 해소가 돼요. 네. 근데 얘도 안 해봤고 나도 안 해본 영역이 있어. 예를 들면 해외 진출 또는 온라인 그렇죠. 판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닥쳐온 뭐 배달 이런 것들은 또 멘붕 걸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일을 잘해야 돼, 해내야 돼. 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 인물들이 해내야 되는 거야. 네. 이러니까 회사의 역량이 작고 특정 쪽으로 집중되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조금 답답해도 회사적 차원에서 일한다는 개념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인물적 차원에서 일한다는 개념에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그게 쉬워서. 당장 그게 빠르고 네. 쉽고 빠르고. 익숙하니까. 근데 그건 회사 역량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뭐죠? 기껏 키워놨더니 나가서 옆집에서 한 500m 거리에 미용실을 차렸어요. 얘가 내가 열심히 키워놔서 이쁜 거 시켜놨더니 그래서 이 고객들 관리하는 것도 알려줘가지고 우리 그 미용실에서 제일 단골 많은 디자이너로 키워놨더니 나가. 근데 역량까지 다 가지고 나가. 이런 경쟁자가 돼.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물의 책임과 능력이 중요한 구조인가 아니면 업무 시스템, 업무 구조가 중요한 네.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다들 어려워하니까 늘 그런 말씀 드려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영문화시켜라. 문서화시켜라.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하니까 나 같은 놈이 됐으면 좋겠다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해외 진출을 하는데 해외 진출의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면 네. 좀 더 안심되겠죠. 그쵸. 근데 어떤 해외 진출을 해본 내가 해외 진출하려고 했던 네네. 지역에서 갔다 왔다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사기꾼인가 아닌가 막 이런 거 해야 되죠. 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코트라를 아무도 잘 이용하잖아요. 코트라 알아요? 한국 무역 그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기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브랜드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금 말레이시아는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지? 이건 명문화돼야 되잖아. 네. 국가의 행정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의 역량에 기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이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가요.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코트라 출신 중에 해외 사업하시면서 잘 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분들은 현지 시장을 담당하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언어 되고 그다음에 현지 시장을 담당한다는 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현지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들이나 항목들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도를 안 본 상태에서 가이드를 믿을 수 있나 했더니 보이스피싱 하는데 가 있고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지 좀 주세요. 어차피 이걸 유튜브랑 라디오이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대표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네,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제 고민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주위에 이제 많은 아무래도 요식업 대표님들이 계시겠지만 브랜드를 하나만 딱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제 분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또 여기 이런 표현이 저는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식 브랜드를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네, 스멀스멀 이제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걸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침스버거에 좀 집중을 할지 권순 대표님이 네. 되게 푹 숙이고 네. 웃으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멀스멀 올라오시는 거에 대해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등하는 이 네, 마음에 네. 대해서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축을 해서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요식업 상황에서도 지금 한식 위주의 그런 브랜드들이 네. 꽤 많이 보이고 그런 브랜드들이 또 잘 하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K푸드 뭐 세계적으로도 장난 아니고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는 있어요. 제가 요식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야에서도 조예가 깊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컨설턴트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 과정, 코로나 이후까지 살펴보시면 요식업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컨셉터, 네. 맛플루언서, 맛집 블로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 직접 운영도 하시고, 네네. 이제 나중에 브랜드도 만드시죠. 이제 여기서 또 좀 조심스럽지만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욕을 하면 욕을 들어야지. 얼마나 가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솟아나온 몇 군데를 보고 저게 지금 네.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류 전체가. 그게 아니에요. 솟아나온 몇 군데가 잘 되는 게 보이는 것 뿐이지 거기 뒤에 감춰진 안 되는 곳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보면 정통적으로 지역 상권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곳들은 아직도 큰 타격 안 입고 가고 있는 곳들이 있고, 예를 들면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역 토베이 같은 가게들은 여전히 또 잘 되는 곳들이 있고, 네. 또 배달 수익성이 좋아서 배달 잘해가지고 먹고 사는 곳들도 있고, 또는 진짜 여기는 여기 아니면 맛볼 수가 없어.
한국에 오면 여기 꼭 가봐야 돼 라고 이제 해외 소문까지 난 그런 것들도 또 잘 되죠. 네. 근데 그럼 몇 군데 잘 되는 거 빼면은 나머지 이제 상권 잘 보시면 상권이 예전에 코로나 때 명동이 막 다 사라졌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매장 회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판 회전. 네, 네, 그렇죠. 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정말 실력이 뭔가라는 것들을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는 거고 한식 브랜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요식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단 저는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본인의 사업적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요식업적 실력이 아니라 네. 사업적 실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식이 아니라 떡볶이집도, 김밥집도, 스파게티집도, 스테이크집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건 사업적 성향이 되게 실력이 높은 거예요. 또 나오죠 이름이 백종원 선생님. 근데 이 백종원 선생님은 사업적 실력이 어디까지 가죠? 브랜드, 그러니까 가게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가맹까지 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요식업계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알 것 같은 게 어딜 봐도 정통파가 아닌 거예요. 네. 이분은 그냥 사업가 한 사람이 요식업 판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른 쪽에서 제3의 사업을 하던 방식으로 요식업을 접근한 거지. 그러니까 이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요식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미용업에 계신 분들 그렇거든요. 미용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네. 병원도 마찬가지. 병원도 두 파트로 나뉘어요. 병원은 이렇게 하는 거야와 병원을 사업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차병원 같은 경우 네. 거기는 엄청 매머드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대학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업 같은. 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높은 돈을 받고 하나의 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우리 보험 따위 신경 쓰지 않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적 수완이에요. 근데 내가 괜찮은 한식을 만들어 볼 거야, 내가 괜찮은 버거를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요식업 틀 안에서의 사업적 수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백종원 선생님은 물론 TV에 나와서 방송 출연하고 막 이러지만 이거다 말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얘기할게요. 요즘 너무 빨리 은퇴해요. 아. 너무 빨리 은퇴해서 네. 빨리 구루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리 매장 하나를 성공시키거나 빨리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를 성공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 네, 네.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요식업에서 이분 스타일대로 해서 여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요식업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국내 요식업이 있고 해외 요식업은 별도 사업이라고 있죠. 네. 그럼 버거 사업하고 카페 사업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맞죠? 네. 버거 사업 이렇게 하라면 곧바로 이렇게 칭스버거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다는 뜻인데. 아니요. 자, 야끼도리 버거. 야키도리 버거 좋다. 자, 이게 되게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A라는 영역에서 얻은 노하우가 B라는 걸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조직 관리가 되게 중요한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외식 사업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향하는 외식 사업 분야는 최대한 인원을 안 쓰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여기 안 가봤잖아. 네. 그러니까 이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라는 것, 경영이라는 걸 봤을 때 효율과 효과는 각 항목에서 어떤 걸 견주어 봤을 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되게 좋게 본인들 보셔야 되는 게 무에서 즉 없던 브랜드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 터전을 만들면서 버거를 버리고 야키토리를 버리고 요식업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사업적 역량을 키우는 거에 대한 걸 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힌트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요식업 외 분야에 계신 저기 성공하신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일대기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걸 보시면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 이게 더 반짝반짝 빛나요. 왜냐면 그건 정말 낯선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정보를 습득하기가 좋으니까 요즘은 우리 때보다 정보를 습득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선배님들 계속 봐. 해외 선배,
네. 국내 선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계속 끼리끼리 모여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브랜드 하나를 더 전개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요식업을 모르니까 한식하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업체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본사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본사에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빼올 수 있는가, 또는 이 사업체 새로운 브랜드는 외부 자본을 투입받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 자본으로만 갈 것인가, 그럼 별도 법인을 만들 것인가 연결 회계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근데 아니면 우리 원래 본사를 완전 본질 본사로 상위 개념을 올려버리고 현재로 가지고 있는 칭스버거를 하위 브랜드로 집어넣고 소속 브랜드로 칭스버거 원래 본사는 브랜드 개발 회사로 만들 것인가, 네. 이게 되게 다른 네. 거예요. 근데 보면 처음 칭스버거 내부에 R&D 파트, 운영 파트, 개설 파트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칭스버거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칭스버거가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구조가 짜이는 게 원래 맞죠. 그렇지 않으면 전개하다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기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구나.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게 보시려면 코코 이치바냐의 본사 네. 회사 이름이 뭘까요? 이런 거를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런 컨설팅 오래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브랜드가 있죠. 그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이 브랜드의 본사가 어딘지를 파악해요. 네. 본사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코코 이치바냐 외의 브랜드들이 나오는 거야. 네. 이 코코 이찌거든. 본사가 주식회사 코코 이찌예요. 그럼 이 코코 이찌가 코코 이찌방야 외에 어떤 사업을 전개했지? 부동산 법인이 있나? 아니면 외식 법인이 또 따로 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공부가 되죠. 네. 크려면 저렇게 커야 되구나. 그럼 우리 교촌치킨 얘기해 볼까요? 교촌치킨은 양계장도 있잖아요. 네. 그죠? 육가공 회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수직 계열화가 다 네네. 있죠. 그 수직 계열화가 전부 다 주식회사 교촌치킨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연결 재무 구조가 필요한 거고, 왜 그 특정 매출이 어느 정도 커졌는데 저 형님이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차리실까? 뭐 외부 감사 때문일까? 외부 감사 대상이 얼마 매출 이상이 외부 감사 대상인지 알아요? 모르죠.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중국의 신진 브랜드들, 네. 대표적으로 하이디라고 같은데 네. 이런 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걔들은 MBA를 수료하고 오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경영학을 배우고 오는 애들이라고. 네. 마케팅을 공부하고 브랜딩을 공부하고 경영 관리가 뭔지를 공부하고 온 애들이라고. 탄탄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진 브랜드가 빨리 확산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허거집을 했지만 난 하이디라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대를 물려받아서 이 매장을 이끌어가는 사업 방식이 아니라 백종원 선생님 같은 사업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백종원 선생님 원래 외식업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가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업을 해서 이제 부도도 마시고 하셨지만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말은 뭐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비를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외식 영역하고요. 이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외식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미용 사업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창업을 해야 되니까. 네네, 여기가 정말 많이 쓰시는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내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가장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왜냐면 봐봐, 죄송해요 반말해서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사업부터 배우잖아. 네. 그러니까 엑셀 파일 쓸 줄 알고 자료 서치하고 제안서 넣고 계약서 하고 이런 것부터 배우잖아. 그러니까 행정적인 영역의 토대를 갖춘 상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곧바로 필드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머리 자르고 조리하고 네. 이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사업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배운 대로 하는 것 빼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나를 가르쳐준 형님이, 나를 가르쳐준 사장님이 시킨 대로 해서 이제 장사는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여기 이제 교육을 받죠. 근데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교육받냐면 거의 대부분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광고 방법, 뭐 그러니까 똑같은 매장 컨셉, CS, 광고, 뭐 이런 인테리어 컨셉 이걸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배우고 있어요. 계속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 수업, 네, 뭐 경영대학원을 다시 가라 이게 아니라 책을 읽어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유튜브가 데려다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진짜 전통적인 경영이 뭐냐, 조직 관리가 뭐냐, 마케팅이 뭐냐, 브랜딩이 뭐냐,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리얼한 그 치열한 사업가들이 하는 거 있잖아. 네네. 사장님들의 네.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 중에 상당수가 광고하는 이야기, 뭐 이제 컨셉 잡는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포지션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주고 써야 되는 사람들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걸 자꾸 배우고 있어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치열하게 지금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새로운 매장을 냈고 또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봤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거 녹음이기도 하지만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시간과 여유와 돈이 있다면 다른 업종의 사장님들을 만나는 모임을 가보거나 네. 네, 이렇게 좀 커뮤니티 그런 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인터넷 쇼핑몰일 때 협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끼리에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 나가서 야 내가 이번에 해외 진출 해봤는데 해외 진출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얘기했어. 네. 근데 그 사람이 갔다 온 데가 필리핀이야. 난 태국 가야 돼. 그럼 이제 어떤 식이냐면 태국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해외 진출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필리핀 가는 법, 태국 가는 법 다 따로 배워야 된다고요. 어떤 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네네.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진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하던 사업 중에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적 마인드로 확장을 바라보는 것과 노하우나 어떤 전수 방식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해외 진출을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필리핀 진출, 베트남 진출, 태국 진출, 중국 진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네.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얘기를 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유충훈 대표님은 퀄리티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충훈 대표님 머릿속에 퀄리티라는 것은 뭘로 잡혔냐면 맛의 아, 품질로 잡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사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고민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네. 어느새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아, 대표님 지금 들으시면서 지금 당장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퀄리티를 저는 진짜로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맛으로 좀 초점을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품의 퀄리티가 맛이 다가 아니라인 거. 네. 맛은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뭐 요소일 수는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네. 네, 그래서 다른 요소를 좀 챙기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이거 네. 꼭 해야 되는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네. 맛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그 맛집 드디어 갔는데 다른 퀄리티가 나쁘면 두 번 다시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적 시선이라는 얼음을 가져야 돼요. 어른. 냉정과 열정살이라는 네. 말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열정을 담아서 야키토리, 내가 열정을 담아서 칭스버거 이렇게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냉정하게 시장에서 네. 고객이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네. 이 가치를 계속 수호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는가.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정성적 행위의 마음과 태도를 직원한테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 그 태도가 없는 사람조차도 고객한테는 문제를 안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가. 네. 한쪽은 열정이고 한쪽은 냉정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를 다 유지하는 게 진짜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돈도 받지 말아야 돼요. 최고의 교육은 뭐야? 누구나 받고 싶은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의무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이 강의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켜야 되고 어떻게 고객 관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커리큘럼의 경쟁력을 계속 쌓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빠져야 돼. 네. 여기에 애착이 많은 내가 빠져서 냉정하게 도형이나 표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종윤식 이야기의 그 강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사업가 박종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 네. 네. 안 그러면 인물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거나 이거 빼고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사라진과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거죠. 네. 제가 의욕이 사라진과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들려주신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조금 해보시다가 좀 다음 단계로 확장을 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냥 좀 내가 가고 있는 길, 분야, 내가 속해 있는 분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날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보고 책도 또한 또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시야가 생각이 확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셔서 그 애착도 있지만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백종원 선생님이 여러 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개를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식 브랜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식을 많이 경험해보는 거가 필요한 거고 새로운 한식 브랜드지만 바꿔 말하면 사업적으로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네. 거잖아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사업체를 브랜드를 2개, 3개 전개하는 것에 대한 그 사장의 역할, 네.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도 읽고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네. 칩스버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주문 대표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또 네. 앞으로 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일단 뭐 말씀해주신 거 토대로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유념하고 그렇게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게스트로 놀러 오신 네. 네. 박원순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청중으로 오셨지만 네. 네. 어떠셨나요? 청중으로 오니까 좀 긴장이 안 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시죠?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큰 발자국 뒤에서 보니까는 그 충훈이 형을 보면서 저번에 저가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막상 여기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당장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세하더라고요. 네, 새하얘져서 저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떤 느낌일까? 저도 질문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는 저도 이제 적용을 좀 생겨가지고 좀 재밌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네. 있으시고 예, 맞아요. 라디오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네. 그 어제 엊그제 토요일 날 여기서 네. 어떤 분이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사장님이 이벤트가 아니다. 그분은 이제 따로 신청하셨구나. 1대1 코칭을 네. 받고 가셨는데 아. 17년 동안 사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분이 이야기 중에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전쟁이신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사업이 의료 도매업이에요. 아,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다.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성장하는 사장이 되고 싶으면 그 사장에게, 내가 브랜드를 여러 개 하는 사장이 되고 싶으면 정말 백종원 선생님의 TV에 나오는 골목 식당이나 이런 뭐 백패커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더본 코리아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네네.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만합시다.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네, 아버지 저녁 먹으면 오늘도 삽시다. 또 즐겁게 또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디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